대통령실 3실장이 모여서 뭔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3실장이 지금 다 의제 조율 등으로 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고, 회담 하루 전까지 의제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참 무거운 소식도 좀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견했던 실용 예결을 정말 진가를 발휘해서 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인 정상회담 모두의 영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순방의 본 무대이자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달러 추가로 더 좀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이런 좀 부정적인 기류나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제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만 그 의제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대부분 다 정해놓지요. 협상을 해놓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그렇게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익숙하지 않은 그동안의 경제 활동 이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화려한 버라이어티를 선보이면서 더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지켜낼지. 그다음에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우리 외교에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이번에 안보 협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관세와 추가 디테일 협상에서 압박을 갈 텐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거죠. 저희도 용산에서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보면 참으로 대통령이 많은 그 전제를 두고 소위 준비를 하지요. 뭐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정부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의 이 아주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지 정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대통령은 최소한 국민이 실망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미국으로 향한 게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상대해본 경험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네, 일종의 뭐 커닝 페이퍼 아니면 시험 보기 전 족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도가 관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해 주시죠. 저는 박상희 의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미 또 미일 관계 등이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론 등이 한일 관계에서 삐그덕거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일 관계도 잘해라 해서 후속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한미 관계라든가 미일 관계 등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을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 일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좀 한 수를 좀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협상한 그런 어떤 경력, 이력 등을 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개인기의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기로 드러난 국가별 여러 가지 장점 등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일본 또는 EU 등 각 국가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세 협상이든지 지금 안보 협상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미국 관계에 있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아주 진보적 시각들 때문에 미국을 불편한다든지 또 친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불신 이런 부분 등을 좀 더 대국
내국적인 측면에서 전환하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박상현 의원께서 지금 한일 관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높이 하고 싶습니다만 예. 그 평가는 그 평가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보였던 그런 어떤 친일 한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프레임 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네, 조금은 다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자,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농축산물이죠.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에 함께 논의됐던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 역시 내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지난 관세 협상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 또 지금 안보 협상이 이번에 같이 되는데 두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세 협상에서 지난번에 두 가지가 지금 미심쩍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등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첫째는 쌀이라든지 그 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협상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국 측에서는 발표했지만 예. 트럼프나 미국 정부는 이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쌀과 농축산물에서도 혁신적인 개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등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 등에서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양측이 다른 입장으로 했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3명의 그 어떤 대통령실 실장들이 다 가는 모습은 혹시 이런 것 등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어떤 외교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도 사실은 15% 관세가 타결됐다고 그러고 품목도 관세도 15%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에서 0%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0% 들어간 것이고 EU나 일본 등은 2.5%에서 15%한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 있다고 안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안보 문제까지 이번에 가게 되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아주 변화무쌍한 협상술로 대한민국 협상들에게 혼을 뺀다든지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할 때 아까 3,500억 달러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불길한 조짐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좀 넘어서 한미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죠. 한미 정상회담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순조롭게 잘 좀 진행되길 응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7년 만에 문서로 합의된 이재명, 이시바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한일 정상이 만찬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친교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봤을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대통령의 영부인은 또 하나의 국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을 그저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하는 것에 저희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격을 지켜서 활동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일본 방문이 여러 가지에서 긍정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반일 감정을 지렛대 삼아서 어떤 정당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에서 좀 과감히 탈피하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일 관계에 만들어진 어떤 모습 등은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번처럼 이어가서 뭔가 지속성 있는 한일 관계 관계심을 형성하도록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 등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슈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국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함께 사면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수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동행했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조국 원장, 그만큼 도마 위에도 자주 오르고 있는데요. 그제 자신의 SNS에 고기 먹은 것을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면서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2030, 20, 30대 남성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원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국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학자 출신이면서 극우라는 용어 자체도 아주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모르고 쓰고 있다. 극우라고 하면은 파시즘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2030 세대가 파시스트가 됐다라는 얘기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활동하는 거에서 저희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더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바랬던 강덕구 의원마저도 자숙해달라는 표현을 썼었던데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활동하면 할수록 좀 얼굴이 머쓱할 거고요. 저희로서는 좀 또 조국 장관이 저렇게 활동하니까 또 진보 세력께서 무슨 잡복이 좀 나오겠다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저런 모습에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본인의 절대적인 지지층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모습을 밟은지 한국 정치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스스로 한번 더 자숙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장,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잖아요. 예상하신 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라든지 지지층의 분석을 보면 한 80% 정도는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지지층이고요. 또 한 20% 정도가 뭐 탄핵을 찬성이거나 반 윤석열 뭐 이런 그 대통령 포지션을 취했었지요.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 이 탄핵을 반대한 주제는 같은데 그러면 탄핵 찬성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뭐 당내에서 소위 말해서 내부 공격에 몰두하는 그런 세력 등에 대해서 어찌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데 저는 큰 차이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그 탄핵 친한파 또는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무슨 뭐 출당 조치나 뭐 이런 것 등을 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국회의원이 지금 107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을 누군가 하나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의원직을 또는 탈당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 후보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내일 결과가 발표가 되겠지만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반대했던 두 후보의 입장은 같으나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탄핵 반대 전선,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인 어떤 다툼보다도 더 대외 전선을 우선 구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싸움에서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가 경력도 있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후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대우를 정비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당의 정치성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당내에서 내부 총질을 하거나 또는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라는 세력으로 규정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징계라든지 내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런 부분 등은 뭐 하루아침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두 후보에 누가 되더라도 당내에 일정 정도 저거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 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형태로든 그 한쪽이 다시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탄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전당대회가 일정 정도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